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3,100선은 지켜내고 있는 지수인데 그만큼 강한 투자 심리를 오늘도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전망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하반기 지수에 대한 전망을 바꾸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하우스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3,250포인트로 올렸고요. 네. 네, 그 최근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새 정부로 바뀌면서 네.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재정 정책과 자본시장 개방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3,250까지 이 하반기 상승 밴드를 높이셨는데 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기 위한 상승에 필요한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를 좀 꼽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본격화한다면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해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정책이거든요. 네. 새 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이 자본시장 쪽을 살리려는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고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과열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울의 주요 구들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인데 이 부동산 시장은 대출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분야인 반면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푸는 게 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을 꺾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더 본격화하는 중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또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들이 네. 외국인 자본을 유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이 이런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은 외국인 수급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따른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쪽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부분들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관심이 많으신 것이 그렇다면은 지수 3,250까지 예상을 하신다면은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도주들이 사실 계속 주도주 역할을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 신규 주도주들은 저희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도주들이 조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조방원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 관점으로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금융주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고 금융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또 증권 업종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증권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금융주들이 대략 한 20년 사이클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1890년대에 그 삼조호황 때 증권주가 주도주 역할을 한 바 있었고요. 2000년대에는 또 보험주가 주도주 역할을 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각각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좀 꼽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항상 맞물렸었고 또 하나는 산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방카슈랑스, 변액보험 이런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서 보험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증권시장 자체를 살리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고 또 이틀 전에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출범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증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증권주는 지금도 좀 많이 올랐지만 이번 강세장에서는 계속해서 갖고 가야 할 그런 섹터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라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방산 그리고 원전, 조방원 플러스 증권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고 있는 리포트를 보면은 우주항공 쪽을 상당히 유망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우주항공이라고 한다면은 방산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위성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방산 쪽 성격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또 해외 기업들까지 좀 같이 본다면은 네. 해외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우주, 위성 이쪽 기업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제가 작년 초부터 사실 이 우주 방산 쪽을 좀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 그룹을 좀 계속 좀 선호하고 있고 네. 특히 해외 기업들에서는 지금 좀 주가가 상당히 크게 좀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로켓랩이라는 기업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기업들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25배 올랐거든요. 이런 해외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맥킨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롤 네. 모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요. 1897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통상 이 롤 모델이라고 꼽는다면은 그 사람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싶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맥킨리의 정책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맥킨리의 정책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세 정책이었었고요. 그 방식도 상호 관세라는 논리로 똑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괌이나 하와이 같은 지역들이 당시에 미국 영토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즉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지금 같은 이런 21세기에는 네. 그런 직접적인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는 서플라이 체인을 확장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이었는데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거의 정책을 롤모델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7월 초면은 아무래도 그 관세 관련된 유예 기간이 좀 지나잖아요. 90일 유예 기간을 줬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다시 조금은 제기될 수가 있을 네. 시기가 될 텐데 저는 또 이제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은 아주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3, 4월에 큰 조정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의 조정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맥킨리 때의 정책을 보면 맥킨리도 관세율을 실제로 올렸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그때 떨어뜨렸던 논리가 상호 관세라는 논리였었고 이게 즉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한 후에 그 후부터는 계속 관세율을 낮췄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3, 4월에 관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취약점도 이미 드러나 버렸거든요. 네. 예를 들면 희토류 이런 부분이 중국에 비해 열악하다라는 상황이 이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7월 초에 다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약간의 증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세 정책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 근거로 앞서서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 최근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7월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맞서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너무 급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어쨌든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관세 정책이 4월부터 본격화했고
아직은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파월의 성향인데 경제 데이터는 한 달 또는 두 달 후행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하기에는 5월, 6월 데이터만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FOMC보다는 오히려 그 이유를 더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좀 반목을 했었잖아요. 요즘에도 뭐 조기 레임덕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뭐 아직은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쯤에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또 그때는 좀 더 이제 시장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진 연준 의장 후보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런 추세 하에서 한국은행의 선택은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좀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하나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게 또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보고 하반기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즉 지금처럼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경기 개선 속도보다도 오히려 부동산을 더 신경 쓰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은 늦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국내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완화된 공급되는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리스크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 밖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달 말에 발표될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을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정책 그 자체로 주목을 해봐야 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불발이 됐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 내년 6월에 다시 한번 와칭 리스트, 즉 후보군에 오르는 것을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1년 정도 지나서 실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실제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즉 예를 들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이나 외환 시장의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이런 조치들이 MSCI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인데 상당 부분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주목해야 될 근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시면은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이내에 새 정부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저런 업종들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이제 주도주로 한 달 만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공약이 훨씬 더 구체화된 형태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5년간 대통령 임기 동안 예를 들면 이제 뭐 AI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또 이제 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예를 들면 올해 말에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 한 3년쯤 뒤에 발표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정책상에서 우선순위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일지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그 정책 방향이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한 7월쯤에 특히 이 부분에서 주도주가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저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리포트 읽어보면서 어떤 종목 말씀을 해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존의 주도주 조선방산, 원전, 플러스 증권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사안들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경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